안녕하세요. 과학기술과 철학 수강생 여러분. 자, 13주차 후반부 수업입니다. 이게 한 주 2학점짜리 수업인데 꽉꽉 채워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죠. 이게 넘치는 것 같기도 한데 언제는. 자, 어쨌든 다음 주에는 뭐 과제 해설 없으니까 다음 주에는 딱 한 편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 진화와 진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런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과학과 기술의 관계, 그러니까 오늘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관계에 대해서 뭐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딱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 사례를 한번 아주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다음 주에는 과학과 기술의 관계에 대해서 강의를 함으로써 이번 학기 수업을 마칠 겁니다. 사실 제 수업이 너무 과학만 했죠. 과학, 기술과 철학인데 과학만 하고 과학만 하고 기술은 너무 안 했는데 다음 주에 이제 기술에 대해서 좀 다뤄볼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시험을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기말보고서 다음 주까지인 거 아시죠? 네, 그거 꼭 기한 맞춰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 진화와 진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한번 슬라이드를 만들어 봤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이제 멜서스라는 사람입니다. 멜서스. 인구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욕을 많이 먹은 그런 책을 쓴 사람이고요. 옆에 있는 사람은 다윈이죠. 종의 기원을 쓴 사람이고요. 자, 이 사람은 진화론을 주장했죠. 이 사람은 인간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인간 사회, 인구의 제약 때문에 우리의 인간 사회의 진보가 지속될 수 없다라고 하는 진보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주장을 한 사람이고요. 언뜻 보면 둘은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죠. 이 사람은 인간 사회의 진보란 꾸준히 이어질 수 없다라고 주장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자연에 진화가 일어난다. 생명체들은 끊임없이 진화했다. 하나의 어떤 공통주상으로부터 각각의 환경에 맞는 형태로 계속 진화해왔다.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자, 1700년대가 되면은 그 유럽의 사람들이 세계 각지로 이제 나가게 되죠. 벌써 많이 뭐 신대륙 그 당시에 사람들 다 맨날 신대륙이라고 불렀어요. 그 아메리카에도 가고 아프리카에도 가고 아시아 쪽에도 막 진출하고 그래서 세계 각지에 다양한 동식물들을 이제 데리고 옵니다. 뭐 직접 그냥 산채로 데리고 오기도 하고 아니면 그러기 힘든 애들은 이제 죽여서 박제를 해서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그전까지 알던 동식물보다 훨씬 많은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그런 수많은 다양한 애들을 알게 되고요. 이 사람들은 입장에서는 새롭게 발견된 거죠.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종들을 기존의 분류 체계 속에 끼워 맞춰야 되다 보니까 바로 이런 식의 린네와 같은 활동이 있었던 거죠. 린네는 바로 딱 분류 체계로 유명한 사람이잖아, 맞죠? 바로 분류가 매우 어려운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체계가 필요했던 거고 그거를 개발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린네였던 거죠. 물론 린네는 진화론을 주장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린네의 시도를 가만히 보면은 과거 알던 애와 알던 애 사이에 뭐가 자꾸 있고 또 이와 이 사이에 뭐가 있고 둘 사이 뭔가 애매한 애들 자꾸 발견되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어떤 그 인식 외에도 이제 멸종한 동물들이 이제 발견되기도 해요. 땅 속에서 이제 뼈가 발견되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발견들이 이제 진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제 촉발시키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약간 사변적인 그런 아이디어들을 이제 서로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요. 그중 가장 이제 대표적인 입장, 그걸 약간 이론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린 사람이 바로 이제 라마르크입니다. 라마르크는 프랑스의 생물학자이자 분류학자이고요.
진화가 일어나 자연의 진화가 일어난다는 이론을 제시합니다. 단지 진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제시해요. 이게 일종의 자연 법칙에 따라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자연 법칙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진화가 일어난다고 이제 그런 이론을 제시했던 거고요. 두 가지 주장을 했어요. 생명체가 아무 때나 자연 발생을 합니다. 생명체가 아무 때나 자연 발생을 하고요. 근데 이 자연 발생한 생명체는 처음엔 매우 단순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게 점점 변해가는데 점점 복잡해지는 그런 힘에 의해서 변해가는 게 있고 하나는 이제 적응적인 힘의 작용으로 이제 변해가는 게 있습니다. 둘이 조합됨으로써 이제 생명체가 다양한 형태로 더욱더 복잡한 형태로 변해간다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자, 근데 이 라마르크는 당시에 이제 무신론자로 자주 공격을 받았었고요. 당대 최고의 생물학자였던 퀴비에로부터 갖은 멸시를 당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쓴 책, 그 자신의 진화 이론을 담은 책이 바로 동물철학이라는 책인데요. 자, 그 책에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생명체가 어떻게 변하냐? 처음에는 일단 아무 때나 생명체가 자연 발생을 하고요. 처음에는 자연 발생할 때는 매우 단순한 벌레 같은 존재로 벌레 같은 존재로 이제 탄생을 합니다. 하지만 점점점 어떻게 돼요? 복잡한 형태로 진보가 일어나는 거죠. 자, 라마르크는 진화의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진보의 에스컬레이트를 타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아주 옛날에 태어난 자연 발생한 생명체는 꾸준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복잡해져서 현재로서는 가장 복잡한 그런 생명체로 진화해 있을 거고요. 자, 요즘에 생성된 애는 요 정도 시간 동안 진화해서 요 정도 복잡한 형태가 될 거고요. 가장 최근에 자연 발생한 생명체는 가장 원시적인 형태, 가장 단순한 형태의 생명체로 남아있겠죠. 이런 식의 아이디어입니다. 어때요? 저는 이런 아이디어를 진보의 에스컬레이터라고 부르겠어요. 제가 이름 붙인 겁니다. 진보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서 자연 발생한 생명체가 점점점 복잡한 형태로 사실상 진보하는 거죠. 근데 물론 이런 식의 진보만 단선적인 진보만 일어난다면 그렇게 다양한 생명체가 나타날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건 바로 적응적인 힘입니다. 적응적인 힘. 어댑티브 포스가 작용하는 건데요. 저마다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필요한 게 다르겠죠. 자, 여기 사는 애는 긴 목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목을 늘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높은 가지에 풀이 매달려 있는 이파리가 매달려 있는 거기서 이제 먹이를 먹어야 하는 애는 목을 열심히 늘리면 잘 먹을 수가 있겠죠. 바로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열심히 목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자꾸만 사용하고 사실 진짜로 사용을 하면 할수록 발전하죠. 바로 그러한 우리 일상적인 어떤 상식을 생명체에게 적용을 한 거죠. 사용을 하면 할수록 점점 발달한다. 좀 다양한 운동선수들 보세요. 딱 거기만 발전하죠. 거기만 딱 손을 엄청 잘 사용하는 사람들 아니면 팔뚝을 사용하는 사람들 다리를 사용하는 사람들 거기만 엄청나게 발전하죠. 바로 그런 형태로 이제 발전을 시킨 그런 형질을 이제 자손에게 물려주는 거죠. 자식에게 획득 형질의 유전을 통해서 이제 점점점 자신의 환경에 적합한 그런 형태로 이제 다양하게 진화해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적응을 설명하고 점점 복잡한 형태의 생명체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연은 진화에서 가장 궁금증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복잡한 형태의 생명체가 나타날 수 있느냐? 이게 만약에 기계라고 한다면 어떻게 무생물로부터 또는 아주 단순한 형태는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다고 쳐요. 하지만 인간과 같은 또는 고래와 같은 그런 엄청나게 복잡한 형태의 생명체가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왜 생명체들은 각각 자신의 환경에 어떻게 그렇게 잘 적응해 있냐는 거죠. 기가 막히게 적응해 있죠.
그래서 뭐 보호색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각자 자신의 환경에 아주 적합한 형태로 이제 뭐 그런 자신의 어떤 특성이나 아니면 겉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거기에 다 알맞게 되어 있죠. 바로 이 두 가지 적응과 복잡성을 설명해야 하는 건데 라마르크는 둘 다 설명을 시도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라마르크도 일종의 그 진화의 개통수를 이제 그리게 되는데요. 일종의 그 진화수라고 부르는 진화의 나무 그런 그림 부르는 거 있죠. 생명의 나무라고 부르는 거 그런 그림을 처음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서부터 그려서 맨 위에 가장 단순한 웜 이제 이런 애가 나와서 점점 복잡한 형태로 발전하는 거죠. 근데 복잡한 형태 단선적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환경에 따라서 어떤 애들은 곤충, 거미, 갑각류 같은 애들로 이제 그런 애들로 진화하는 반면 어떤 애들은 환영동물, 망각류, 연체동물 이런 쪽으로 발전하고 또 이 중에 일부는 또 좀 더 발전을 해서 이제 물고기나 이제 파충류로 발전하고 그 중에 일부는 한쪽으로는 새, 또 한쪽으로는 이제 뭐 포유류, 그래서 고래 이제 또는 유재류 이런 애들로 포유류 같은 애들로 이제 변해가고 이들도 각각 또 자신의 환경에 맞게 다들 진화해 나간다는 겁니다. 보시면 근데 여기 있는 애는 초창기 모습인 거죠. 얘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발전해요. 그러다가 어느 각각의 얘는 서식지가 두 군데로 갈라지면 이쪽으로도 발전하고 이쪽으로도 발전한 거죠. 자, 적응만 보자면 오늘날의 그림과 비슷하지만 여기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진보가 사실은 함축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근데 이런 라마르크는 왜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얻었을까? 한 가지 아이디어는 이런 겁니다. 바로 그 시대가 계몽의 시대였던 거죠. 혁명의 시대, 계몽의 시대였죠. 바로 이성과 과학의 무한한 완성 가능성에 대해서 낙관했던 시기였고요. 우리가 이성의 힘을 이제 발휘하면 동물적 본성도 억제하고 사회적 갈등도 이제 극복하고 그래서 인류를 무한히 진보시킬 수 있다라고 낙관했던 시기였던 거죠. 여기 보면 가장 그 당시 대표적인 이제 백과전서, 그 프랑스의 이제 계몽주의자들의 이제 책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바로 과학, 기술 이런 거 엄청나게 강조했고 이걸 잘만 발전시키면 인간의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점들까지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불합리한 사회 불합리한 것들, 전제 정치, 미신, 편견 이런 것을 다 타도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이제 종교적 관용이나 사상의 자유, 과학과 기술의 가치 이런 것들을 설파하고 다녔었는데요. 그와 함께 이제 퍼졌던 게 무신론, 이신론까지도 같이 퍼졌던 겁니다. 이신론은 이겁니다. 신은 있으나 사실상 개입하지 않는 거죠. 처음 딱 세계를 딱 하고 만들어주고 법칙도 딱 부여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개입하지 않는 그런 신인 거죠. 바로 이런 계몽의 시대, 우리가 끊임없이 진보할 수 있다. 우리는 사실 동물이지만 인간은 동물이지만 우리는 이성을 가졌기에 우리는 이 이성의 힘을 이용해서 동물적인 본성을 극복하고 사실 사회적 갈등도 사실은 동물적인 본성 때문에 또는 우리가 이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고 우리가 이성을 잘 활용한다는 그 이성이 가장 극대한 이성이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과학과 기술이었던 거죠. 그걸 발전시키면 인류가 발전하고 뭐 산업적으로도 농업적으로도 또는 정치적으로도 다 진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바로 라마르크는 사실은 이런 계몽주의자에 속했던 사람이기도 했고요. 바로 자연에 인간의 진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적용해서 생물의 진화라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생명체는 점점 진보해 나가는 거죠. 인간이 진보할 수 있듯이 생명체도 좀 아주 단순한 것으로부터 아주 복잡한 것으로 진보해 나가는 거. 그건 사실은 자연 법칙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진보에 대한 낙관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멜서스였죠. 멜서스가 인구론이라는 책을 쓴 시점이 바로 1798년인데요. 이 책의 부제를 한번 보시면
자, 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자, 이게 인구론이고요. 부제, 콤마하고 as it affects the future improvement of society with remarks on the speculations of Mr. Godwin, Mr. Condorcet and other writers. 써있죠? 부제가 엄청 길죠? 네, 옛날에 많이들 이렇게 썼어요. 고드윈 씨, 콩도르세 씨, 그리고 다른 저자들의 생각에 대한 비판과 함께 미래 사회의 개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의 인구론. 인구가 미래 사회의 개선, 그러니까 그 진보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장애물을 준다는 거죠. 특히 그 당시에 미래 사회 개선이 꾸준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대표가 이제 고드윈이나 콩도르세 이런 계몽주의자들이었는데요. 자,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너희들은 암만 우리 사회가 진보할 수 있다고 강변하는데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되느냐? 인구 때문에 안 된다고. 인구 때문에. 진보의 장애물로서 인구 법칙을 제시합니다. 인구 법칙이 뭐냐? 인구는 제어되지 않을 경우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하죠. 왜 그러냐? 자, 한 부모가 자식을 4명씩 난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옛날에 뭐 그런 게 흔했으니까. 한 세대당 그러면 부모는 2명인데 자식은 4명이니까 2배가 되는 거죠. 한 세대당 2배가 되는 거니까. 그럼 세대를 거듭할수록 2배 계속 올라갑니다. 바로 지수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제어가 없다면. 근데 식량은 어때요? 암만 해봐요. 우리가 기껏 노력해봤자 산술급수적으로만 증가한다는 거죠. 우리가 암만 뭐 식량 생산 기술을 발전시키고 해봤자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인구와 식량 사이의 불균형이 주기적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불균형, 인구와 식량 사이의 불균형은 사실은 제어될 수가 없죠. 자연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원래 가만 놔두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자연 법칙이고 식량 공급도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것도 자연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건 식량 공급 자체는 사실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온 거냐면 그러니까 사실 식량 공급이 증가한 것은 그 당시 사실이긴 하지만 사실은 뭐 그게 엄청난 양으로 증가한 건 아니니까 그걸 가지고 사실은 식량 공급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식량 공급이 그렇게 증가한다는 거에 대해서. 메소스 아이디어는 어디서 온 거냐? 사실은 자연에서 온 거죠. 자연에서. 그리고 또는 과거 역사에로부터 온 겁니다. 식량과 인구가 불균형이 일어났을 때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구나. 좀 참아야겠다. 자식을 좀 덜 낳아야지.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통 그런 일이 발생하면 결국 이제 갑자기 사회가 경제가 좀 갑자기 비틀비틀거린다거나 아니면 이웃 나라와 전쟁이 벌어진다거나 그걸 통해서 갑자기 인구가 푹 떨어지는 거죠. 전쟁하면 사람 많이 죽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결국 인구가 주기적으로 폭삭 줄어들거나 아니면 평소에 항상 인구가 일부 이제 자꾸만 죽고 가난하니까 일부는 이제 가난하니까 밥을 제대로 못 먹거나 아니면 제대로 이제 케어를 못 받아서 죽고 또는 유아 시기에 조기 사망하고 사실 옛날에 많았죠. 자,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구와 식량은 항상 불균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건 일종의 냉혹한 자연 법칙으로서 자연과 생물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도 적용되는 거고 인간 역시 동물의 일종인 거죠. 인간도 동물이니까 동물에게 적용되는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도 동물이니까 성욕은 절제가 불가능해요. 자, 실제 그걸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성욕은 절제가 안 된다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끊임없이 증가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불균형이 항상 생기고 따라서 이제 먹여 살릴 수 없을 만큼 인구가 많은 사람들은 그런 가족들은 가난에 빠지고 일부는 죽고 또는 그러다가 이제
이웃나라와 싸움이 벌어지고 이게 바로 인구 법칙의 필연적인 귀결이 되는 거죠. 아주 암울한 스토리죠. 아주 이 책이 그 당시에 엄청난 히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았죠. 네가 뭔가 잘못 알고 있다. 넌 나쁜 놈이다. 이러면서 엄청 욕을 먹었죠. 그래서 꽝 하고 충돌을 했는데 그래서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멜서스의 인구론에 대해서 다들 하나씩 언급을 합니다. 이 얘기가 워낙에 파장이 컸기 때문에 뭔가 논평을 한마디로 다 해야 돼요. 예를 들면 페일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자연신학이라는 책을 1802년에 썼는데 바로 그 멜서스의 인구론보다 4년 뒤에 책이 나온 거죠. 이 사람은 조화의 설계자로서 신을 생각했었어요. 조화로운 세계를 설계한 신. 왜 그러냐? 증거가 있다. 다양한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해 있는 생명체들을 봐라.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바로 신이 설계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만약 그렇게 설계를 안 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사막에 걷다가 시계를 발견했어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 여기 사막에 있는 여러 모래알과 이런 애들이 우연히 막 이렇게 막 움직이다가 막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충돌하고 이러다가 떡하니 시계가 만들어졌다. 막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엄청 기적적인 일이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보이죠. 우리는 어떻게 상상하겠어요? 누군가 이걸 흘렸겠다. 누가? 사람이. 그리고 이건 누군가가 만들었겠죠. 이렇게 정교한 기계는 결국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정교한 기계에는 항상 설계자가 필요해요. 인간이 만들어낸 기계들 보세요. 기계들. 각각 다 기계들은 다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인간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거죠. 설계를 했고 그래서 만들어낸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연도, 지구의 자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고 그렇게 복잡한 생명체들이 있을 수가 있느냐? 우연히 만들어질 수는 없고 결국 다 신의 설계로부터 만들어진 거고 신은 바로 그러한 전체 조화로운 세계를 설계한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죠. 설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멜서스가 4년 전에 쓴 책이 떠오릅니다. 세계가 그렇게 조화롭지가 않아요. 세계가 그렇게 조화롭지가 않습니다. 맞죠? 자연세계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죽음이 일어납니다. 어떤 애들은 식량이 부족해서 죽고 어떤 애들은 잡아먹혀 죽고 인간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누구는 가난하고 누구는 차별을 받고 누구는 뭔가 제대로 케어를 못 받아서 죽어요. 사망률 차이가 엄청나죠. 신분에 따라서 계급에 따라서. 어떻게 이런 부조화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라고 대뜸 페일리에게 반문을 할 수 있죠. 페일리는 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신학 뒷부분을 보면 멜서스의 인구론에 대한 코멘트가 담겨 있어요. 어떻게 코멘트를 하느냐? 이렇게 코멘트하는 거예요. 식량 부족과 포식자는 전체적인 조화를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거죠. 과도한 출산은 자, 그래서 메뚜기 생각해보세요. 메뚜기 한 번에 알을 몇 개나 낳을까요? 100개, 200개 난다고 한번 해보죠. 실제로 엄청나게 많이 낳죠? 물고기 한 마리당 물고기도 엄청나게 알을 많이 낳아요. 자, 엄청나게 과도하게 출산을 하죠. 그게 만약 다 살아남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한 일이 되겠죠. 그런 끔찍한 일이 되지 않겠어? 바로 파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파괴가 없다면 특정한 동물이 세상을 다 뒤덮어버리겠죠. 그건 조화롭지 못하죠. 결국 전체적인 조화를 위해서 식량 부족과 포식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간 사회의 빈곤과 차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사회 전체의 조화를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이게 페일리의 변명이라고 볼 수 있죠. 매우 보수적인 그런 입장처럼 보이는데요. 자, 이에 따르면 멜서스의 인구 법칙은 뭐냐? 신이 이미 집어넣은 법칙인 거죠. 왜 집어넣느냐? 이유가 있어요.
주기적으로 자연과 인간 사회의 조화를 재확립시키기 위한 조절 수단인 거죠. 신은 다 미리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신이 너무 좀 능력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페일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디펜스를 한 겁니다. 멜서스에 대해서. 자, 바로 이 페일리가 한 멜서스를 이런 식으로 이제 디펜스를 한 거였고요. 다른 방식으로 멜서스를 이해한 사람도 있었어요. 다른 방식으로 이해한다기보다는 일단 저기. 자, 그리고 이제 멜서스가 좀 있으면 저기 2판을 냅니다. 2판. 그래서 1803년에 이제 처음 초판을 낸 지 5년 뒤에 인구론 2판을 내는데, 이때는 보시면 부제가 바뀌어요. 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or a view of its past and present effects on human happiness with an inquiry into our prospects respecting the future removal or mitigation of the evils which it occasions. 네, 그렇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네, 인구가 낳는 해악을 미래의 제거 또는 완화시킬 전망에 대한 탐구와 함께 인간의 행복에 대한 인구의 과거와 현재 효과들에 관한 견해로서 인구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부제가 뉘앙스가 좀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난번에는 진보가 불가능하다, 진보의 한계가 있다, 뭐 때문에? 인구 때문에. 그리고 인구는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근데 이번에 이 판의 제목을 보시면은 완화할 수 있대요. 인구가 낳는 해악이 있지만 그거를 우리가 완화할 수 있답니다.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느냐? 본문을 보면 무슨 두 가지 제안이 나온다. 첫 번째, 빈민부제 정책 쓰지 말아라. 복지 정책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빈민부제 정책을 왜 쓰면 안 될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 구제해줘봤자 결국 먹고 살만해지면 결국 또 자식을 더 낳을 거라는 거죠. 그럼 다시 가난해지겠죠. 해결을 못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인구를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지 정책으로 해결될 우리 인간 사회의 어떤 가난, 어떤 불평등 이런 거는 인구 법칙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인구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우리가 복지 정책을 시행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욱 악화만 시킬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인구 법칙을 완화할 수 있느냐? 결국 아이를 덜 낳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에 도덕적 절제를 제안합니다. 도덕적 절제라는 표현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이게 도덕이에요, 도덕. 아이를 덜 낳는 게 도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덜 한다거나 아니면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덜 낳는다거나 이런 식의 도덕적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만약에 그걸 할 수 있다면 인구 법칙의 해악을 좀 제거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그래서 성욕을 억제할 수 없다라고까지 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가능은 하다, 뭐 어렵겠지만 이런 식의 논조로 살짝 논조가 바뀐 겁니다. 근데 가만 보면 재미난 변화가 있어요. 뭐냐면 1판에서는 냉혹한 자연 법칙으로 강조하죠. 인구 법칙을. 그래서 인간 역시 자연에 살고 있는 생명에 불과합니다. 동물에 불과해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음을 얘기했죠. 근데 인구론 2판을 보면 인간은 뭔가 다른 동물들과 차별성이 보입니다. 바로 도덕적 절제라는 걸 할 수 있죠. 도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절제할 수 있고, 절제한다면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하지만 절제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빈곤에 빠지겠죠. 결국 이 인구론의 얘기는 사실 알고 보면 1판이랑 크게 다른 게 없어요. 하지만 거기 도덕적 함의가 하나 더 추가된 겁니다. 왜냐면 빈곤은 나태와 무절제의 대가라는 거죠. 천벌을 받은 거죠. 자, 1판이 나빠요? 2판이 나빠요? 저는 사실 1판보다 2판이 더 기분이 나쁘긴 하던데,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일판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돼 묵시록적인 암울한 그 얘기로부터 좀 벗어난 희망적인 얘기를 했다는 의미에서 더 낫다라고 본인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이게 더 나쁜 느낌이 들긴 드는데 사람이 어떤 가난을 뭔가 거기에 책임을 자꾸 묻는 듯한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는 다시 또 신학자들에게 또 채용됩니다. 이런 아이디어 적극적으로 채용되는데요. 아까와 다른 그 윌리엄 페일리랑은 또 완전히 다른 형태의 신학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게 토마스 찰머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제 신을 사고할 때는 아까 페일리는 어땠어요? 신은 자애롭고 신은 조화로운 세계의 설계자예요. 근데 이 토마스 찰머스에게 신은 뭐냐? 준엄한 심판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인구론에 대해서 아주 도덕적인 해석을 갖고 오죠. 아까 그래서 2판에서 나왔던 얘기를 딱 끄집어내서 국가의 빈민구제 정책은 개인의 성실성과 절제력을 약화시켜서 오히려 빈곤을 악화시킨다. 빈곤이란 부도덕한 개인들에 대한 신의 준엄한 심판인 거죠. 그리고 신의 형벌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겠어요? 바로 도덕적 절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하자면 교회에 잘 와야겠죠. 바로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갑자기 사회의 진보가 과연 가능하냐 또는 진보가 불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막 했고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바로 뭐 때문에? 인구 법칙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에 대한 몇 가지 해석들이 있었는데요. 자, 이것들을 보면 사실은 인간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그에 대한 어떤 변명거리를 인구론이 제공해 주는 것처럼도 보이죠. 자, 그러면 다시 생물학으로 돌아가 봅시다. 다윈이 바로 이 시점에 살았어요. 다윈이 이 시점에 살았는데요. 자, 다윈이 젊었을 때 고민했던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적응이었습니다. 적응. 생명체가 이제 하나의 생명체가 원래는 씨를 먹던 애는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원래 원 대륙에서 살던 이 새가 처음 아마 그 갈라파고스 섬에 건너왔을 때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근데 각각의 섬마다 먹이가 다르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로 변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종이지만 각각의 섬마다 아주 미세한 차이들이 있고 부리의 모양이 각각의 섬에 맞게 먹이에 맞게 변했다는 거죠. 자, 일단 다윈은 일단 적응적인 진화가 일어난다고 일단 가정했어요. 진화가 일단 일어난다고 가정했습니다. 사실 자신의 할아버지도 진화론자였었고 일단 진화를 아주 시작부터 거의 이제 가능한 좋은 가설, 최선의 가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뭐였냐면 어떻게 이렇게 적응할 수 있냐는 거죠. 자, 이에 대한 첫 번째 답은 뭐였어요? 페일리식의 답변이죠. 페일리식의 답변. 페일리식의 답은 뭐였죠? 신이 설계했다는 거죠. 근데 그건 이제 진화론이 아닌 거고 다른 답변이 뭐였어요? 용불용설이었죠. 열심히 노력해서 부리를 모양을 바꿔서 열심히 바꿔서 노력하니까 변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유전됐다는 겁니다. 다윈은 그런 입장을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지 않아요. 그렇다고 뾰족한 답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적응을 할 수 있을까? 바로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느냐? 인구론에서 옵니다. 1838년에 인구론을 읽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때도 인구론을 읽었을 때 엄청나게 그 스테디셀러였던 거죠. 인구론이. 자, 이때 멜서스의 책을 읽고서 바로 자연선택이라고 하는 메커니즘, 그런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유기체의 급격한 증가의 필연적 규결로서 자연선택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인구론이랑 무슨 상관이냐? 자, 바로 아래 얘기를 보세요. 생존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것들이 태어나고 이것이 생존 경쟁으로 이어지는데 조금이라도 자, 이게 바로 이제 멜서스의 아이디어인 거죠.
생존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애들이 태어난다. 인구가 뭐보다 많아요? 그 인구를 지탱할 수 있는 식량보다 많다는 거죠. 바로 그 얘기. 인구와 식량 사이의 불균형. 그래서 생존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것들이 태어나서 일부는 죽을 수밖에 없고 일부만 살아남아요. 멜소스는 딱 거기까지만 얘기했죠. 그래서 일부가 죽는 게 또는 일부가 가난한 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멜소스의 얘기 끝이었습니다. 근데 다윈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자,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아야 된다. 바로 생존 경쟁이죠. 그러면 그럼 누가 살아남을까요? 조금이라도 유리한 애가 살아남기 좋은 기회로 이어질 것이고 자연적으로 선택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불리하게 태어난 애는 안타깝지만 선택되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연 세계에서 파괴적 압력은 인간 세계보다 엄청나다는 겁니다. 왜 엄청나달까요? 자식을 많이 낳죠. 아까 메뚜기 사례 들었는데 메뚜기 한 번에 알을 뭐 100개, 200개 낳죠. 정확히 모릅니다만 그래서 그 정도 낳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100개, 200개 낳으면 그 중에 한두 마리 살아남는 거죠. 그러니까 파괴적 압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뭐보다? 인간 세계보다. 그리고 게다가 자연은 뭐가 없어요? 도덕적 절제가 없죠.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어요. 자식을 덜 낳아야겠다 이럴 수 없습니다. 본능에 따라 그냥 많이 알을 낳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선택압이 작용하고 그 중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애가 있으면 걔가 선택되고 불리한 애들은 다 몽땅 도태될 거라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이 수많은 세대 동안 거듭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환경에 적합한 아이가 만들어지겠죠. 바로 이런 식인 거죠. 이게 바로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 이론인 겁니다. 처음에 회색, 오리가 있다고 해봅시다. 만약에 근데 그 환경이 좀 어둑어둑한 환경이어서 좀 어두운 색의 어두운 깃털색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유리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 환경상. 그런데 곧장 어두운 색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일단 조금씩 조그마한 변이들이 나타나죠. 자식을 낳으면 자식은 항상 부모를 닮았지만 부모와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자식들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애는 좀 더 허옇고 어떤 애는 좀 더 진해요. 근데 허연 애들이 항상 불리해요. 태어날 때부터 불리해요. 참 안타깝지만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우연 때문에 얘네들은 살아남지 못하고 이렇게 좀 진한 애들이 살아남았어요. 또 진한 애들이 또 자식을 낳는데 어떤 애들은 좀 회색이고 어떤 애들은 더 진해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진짜 검었습니다. 그 중에서 좀 화연 애들은 또 도태돼요. 그러면 또 진한 애들만 살아남아서 원래는 이런 옅은 회색의 생명체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렇게 진한 색을 가진 생명체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인 거죠. 자,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게 바로 뭐 때문이다? 인구 법칙 때문이라는 거죠. 생존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이 낳고 그 중에 일부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자, 이걸 또 다른 책에서 강조하는데요.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 100배의 위력을 가지고 적용된 멜서스의 이론이었다. 모든 풍토에는 많고 적은 수의 동물들 각각의 적절한 계절이 있기에 모두가 매년 증식을 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인류의 증가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도덕적 절제는 완전히 사라지고 없다. 동물은 도덕적 절제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도 25년이면 2배가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인위적 수단이 없는 동물들에게는 각각의 종을 위한 식량의 양은 일정해요. 산술적으로도 증가하지 않아요. 식량은 평균적으로 일정하고 이에 반해 모든 유기체는 기하급수적으로 그것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엄청난 비율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엄청난 불균형 때문에 그중 일부만 살아남는 그런 엄청난 생존 경쟁의 압박이 생기고 그래서 환경에 유리한 애들만 살아남는 거죠.
여기에 뭐 노력이고 자식이고 없어요. 일단 태어날 때 잘 태어나야 돼, 우연히. 바로 이 얘기인 겁니다. 바로 인간 사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는 인간 사회 진보의 한계를 주장하기 위해서 나온 그 멜서스의 얘기가 다시 자연에 적용되니까 엄청 냉혹한 원리로 적용되고, 그 엄청나게 냉혹한 자연 인구 법칙이 진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자, 바로 이 다윈주의는 바로 이러한 다양한 사회의 이론으로부터 사회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이제 다윈에게 모인 겁니다. 한편으로 계몽주의적인 아이디어가 들어오죠. 계몽주의로부터는 인간은 자연을 극복할 수 있다. 인간 사회는 끊임없이 진보할 수 있다. 자, 이런 아이디어. 인간 사회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계속. 바로 이런 변화의 아이디어가 사실은 다윈 이전부터 이제 생물의 진화 이론에 적용됐죠. 아, 그럼 자연도 진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명체들도 진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바로 그런 아이디어가 우선 들어옵니다.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 떠오르죠. 적응이라고 하는 문제죠. 이 적응이라는 문제는 바로 페일리의 자연신학으로부터 이제 참고해서 올 수 있죠. 물론 페일리는 세계의 조화로운 설계자로서의 신을 채택했지만 다윈은 그건 빼버려요. 뭐만 가져가요? 적응이라고 하는 문제만 가지고 오죠.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느냐? 바로 그것만 딱 떼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적응의 메커니즘을 어디서 가져와요? 멜서스의 인구론으로부터 가져오고, 원래는 멜서스의 인구론은 진보의 한계를 주장했던 거지만 다윈은 오히려 진보의 한계가 아니라 끊임없는 진화의 메커니즘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물론 멜서스의 법칙적인 매우 무정한 신이 여기서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누가 빠졌기 때문에? 도덕적인 함의를 빼버렸죠. 도덕적 절제를 빼버렸죠. 인구론에서. 도덕적 절제를 빼버리고 뭐만 남아요? 법칙적이고 매우 무정한 그런 자연 법칙만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법칙이 다시 또 어디에 적용될 수 있냐면 인간에게까지도 적용될 수 있죠. 사실 다윈은 어디로 돌아간 거냐면 인구론 1판의 아주 초기의 순수한 형태의 인구론으로 돌아간 겁니다. 냉혹한 자연 법칙의 세계로 돌아간 거죠. 물론 그 귀결은 진보의 한계가 아니라 끊임없는 진화였긴 했지만, 자, 이게 바로 이제 사회, 과학 또는 뭐 신학 이런 인간에 적용되는 얘기들이 이제 다시 자연에 적용됐다는 거고요.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다시 이 다윈의 얘기가 사회로 돌아올 수가 있죠. 다윈은 인구론의 비정한 사회로부터 비정한 사회로부터 어디로 내려가요? 비정한 자연으로 가져갔죠. 비정한 자연을 보였어요. 비정한 자연 덕분에 진화가 일어난다고 얘기한 거죠. 다시 이 비정한 자연을 다시 비정한 사회로 가지고 올 수 있죠. 바로 소위 사회 다윈주의라고 불리는 입장입니다. 물론 다윈은 이런 입장을 스스로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거죠. 맨체스터 신문으로부터 짧은 글 하나를 받았는데 거기서는 내가 곧 힘이 곧 정의임을 증명했고, 따라서 나폴레옹도 옳고 사기꾼 상인들 모두가 오를 수 있다는 걸 보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자기 친구에게 지금 불평을 하고 있어요. 난 그런 사람 아닌데 사람들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다. 마치 다윈주의 또는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가 맞다면 결국 이게 사회로 적용돼서 힘이 곧 정의다라고 하는 걸 옹호하는 논리처럼 보인다는 거죠. 아주 자유방임주의라거나 자유방임주의. 마음대로 놔둬라. 국가가 보살펴주지 말아라. 그래야 그 중에 뛰어난 애가 살아남고 덜 뛰어난 애는 도태되고, 그게 사회가 자연이 진화한 원리듯이 인간도 그렇게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오히려 덜 떨어진 사람들을 막 보살펴주고 북돋아주고 이러면 오히려 사회 진보가 지체된다. 또는 제국주의를 옹호한다거나 이런 식의 좀 더 우리 오늘날식으로 약간 우파적인 논리들 또는 이제 우파적인 논리가 또는 보수적인 그런 입장의 옹호 논리로서 다윈주의가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실제로 그런 입장 때문에
좌파 지식인들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매우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당시 이제 마르크스와 엥겔스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죠. 이 막스와 엥겔스는 다윈을 아주 호의적으로 생각했어요. 사실은 유기체가 자연 법칙에 따라서 진화한다. 자연 선택의 이론에 따라 진화한다. 신도 필요 없고 어떤 목적도 필요 없고 발전이란 개념도 필요 없는, 목적도 필요 없는 그런 식의 유물론적인 성격에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엥겔스는 이렇게 말했죠. 다윈은 유기체의 발전 법칙을 발견했고 마르크스는 인간세의 발전 법칙을 발견했다. 라는 식으로 이제 둘을 이제 같이 추켜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불편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다윈에게는 바로 멜서스의 냄새가 난다는 거죠. 다윈의 이론을 인간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면 완전 자유 경쟁을 옹호하는 논리처럼 보인다는 거죠. 힘 있는 사람은 잘 사는 게 당연하고 힘 없는 사람은 못 사는 게 당연하고 힘 있는 나라는 힘 없는 나라를 지배하는 것도 당연하고 이런 식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걸 바람직한 사회로 생각하진 않았죠.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런 추론을 막기 위해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에 주목합니다. 멜서스적인 생존 경쟁 개념에 매우 불편했기 때문에 생존 경쟁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거다. 동물들. 그럼 인간은 생존 경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건 좋은 건 아니다는 거죠. 나쁜 거다. 또한 무작위적 변이가 진보의 동력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도 좀 회의적으로 생각했어요. 왜냐? 노력을 하는 게 성과가 나타나는 건데 누가 살고 누가 죽고가 사실은 노력과 무관하게 그냥 태어날 때부터 우연히 그런 환경에 유리한 형태를 타고나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하면 도태되고 이런 아이디어가 인간 사회에 적용할 때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뭔가 노력을 통해서 사회를 개선하고 인간 사회를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선천적으로 우연히 자 그건 진보의 동력이 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에 매우 그걸 좀 이제 둘 사이를 다시 벌리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엥겔스가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최고의 역사적 성과라고 칭송해되고 있는 자유 경쟁과 생존 경쟁이 사실은 어디의 상태예요? 동물왕국의 상태인 거죠. 그건 누가 얘기해? 바로 다윈이 그런 동물왕국의 생존 경쟁 때문에 진화가 일어난다. 근데 이 얘기는 결국 다윈이 자신의 인류와 영국 국민들을 동물처럼 국민들을 얼마나 쓰라리게 풍자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지금 풍자하고 있다는 거죠. 다윈이 영국 국민들, 지금 자유 경쟁과 생존 경쟁에 격렬한 생존 경쟁에 빠져 있는 영국 국민들을 지금 풍자하고 있다라고 지금 엥겔스가 꼬아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엥겔스가 하고 싶은 얘기는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 게 인간 사회에서 꼭 당연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생존 경쟁을 인간 사회에서 하고 있다면 그거는 동물적인 상태라는 거죠. 인간적인 상태가 아니라. 인간적인 상태는 그거와는 약간 차원이 다른 거라는 겁니다. 인간 사회는 인간 사회의 법칙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인간 사회는 자연 사회로부터 생명체로 동물과는 다르게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죠. 뭐가 다르냐? 자, 몇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런 점을 열심히 지적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월러스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월러스는 그 다윈과 함께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 이론을 발견한 사람이기도 해요. 진짜로.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사회에 대해만 얘기하는 사람이라 진지한 그 진화론자이면서 생물학자였는데요. 근데 이 사람은 사회주의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인간과 동물,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그 아이디어와 같이 인간과 동물 사이의 간격을 좀 벌리고 싶어 했는데요. 인간의 어떤 정상적 상태는 동물들의 정상적 상태와는 뭐가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 인간이 뭐가 다르냐? 바로 선택압이 낮다는 겁니다. 선택압이 낮아요.
아까 그 다윈의 얘기 생각해보세요. 다윈이 인구론을 내 있는 얘기를 자연에 적용할 때 어떻게 했죠? 인구론의 법칙이 자연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자연에는 그 인구의 압력이 엄청나다라고까지 얘기했죠. 인간보다 훨씬 심하다라고 얘기했죠. 바로 그 점에 주목하는 겁니다. 인구 법칙이 사실은 인간 사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발견된 거긴 하지만 오히려 어디에 더 잘 적용돼요? 인간 사회보다는 동물의 세계에 더 잘 적용되는 거죠. 인간은 선택압이 너무 낮아요. 왜 낮냐? 도덕적 절제를 할 줄 알고요. 번식력도 너무 낮아요. 한 번에 자식을 너무 조금 낳아요. 그러니까 선택압이 매우 적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인구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식량도 어때요? 식량도 엄청나게 생산해내죠. 멜서스는 식량 생산이 그렇게 이제 인구를 능가할 수 없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19세기 어마어마한 생산력을 발휘했죠. 19세기 그 인간 사회에서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생산력의 발전을 보였고요. 따라서 인간 사회에서는 식량과 인구 사이의 불균형이 없어요. 따라서 빈곤이 일어나는 이유를 식량과 인구 사이의 불균형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빈곤의 원인은 개인의 결함이나 인구의 과잉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 있겠어요? 사회 시스템에 있는 거죠. 특히 분배 시스템에 있다는 거죠. 먹을 건 넘쳐나는데 누구는 어디서는 먹을 걸 버리고 어디서는 먹을 게 너무 모자라가지고 굶어 죽어요. 사실 여기 있는 걸 여기로 옮기면 다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거는 이미 우리는 모든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높은 생산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빈곤이 일어나고 어디선가 이제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사회 시스템의 문제라는 거죠. 분배 시스템의 문제라는 거죠. 따라서 멜서스의 법칙은 자연에만 적용될 뿐 인간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런 아이러니를 롤러스는 강조했던 겁니다. 그러면 인간 사회는 어떻게 진보할 수 있냐? 인간 사회는 이제 동물의 세계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법칙이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경쟁보다는 협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따라서 생존 경쟁이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말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연에서도 협동이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해서 러시아의 어떤 여러 생물학자들은 경쟁이라는 용어 없이 막 이제 진화론을 주장하기도 했고 뭐 어차피 경쟁이란 말 자체가 비유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면 경쟁이란 말 그 자체가 문자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죠. 단지 이거죠.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그 수보다 더 많다. 그것뿐인 거죠. 일부만 살아남고 일부만 죽어요. 일부만 살아남고 일부는 죽는다. 바로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경쟁이냐고 물으면 좀 글쎄요. 어쨌든 근데 인간에서는 총량만 보면은 인구를 다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법칙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월러스만의 얘기냐 좌파만의 얘기냐? 아닙니다. 우파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바로 우파의 가장 극단적인 버전이 바로 우생학일 텐데요. 바로 골턴이라고 하는 다윈의 사촌이 우생학을 제안했죠. 우생학의 이름도 만들어냈고요. 생물학자이자 통계학자였는데요. 이 사람은 인간의 많은 특성들이 생물학적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했어요. 지능이나 키, 이런 여러 가지 등등들이 다 생물학적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인간적인 여러 가지 능력들을 다 동물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한 그런 사람으로도 볼 수 있어요.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아주 별로 없게 만든 사람처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한편으로는 아까 월러스가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우려를 했어요. 왜냐면 우려가 아니죠. 월러스는 그 우려가 아니었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상태로 생각했던 건데 골턴은 그 점 뭐냐면 인간의 낮은 선택압. 인구가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나도 모든 인구가 다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식량이 있다라는 점. 바로 그게 인간의 낮은 선택아니죠. 자, 그 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인간은 동물과 달리 선택압이 너무 낮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좌파 지식인이었던 월러스는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는 협동을 통해서 발전해야 한다. 경쟁 말고. 자, 이런 식의 어떤 사회주의적인 아이디어를 주장했다면 골턴은 반대로 선택압이 너무 낮으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 능력이 없는 사람이든 다 살 수 있죠. 그러면 인간 사회가 오히려 퇴보하지 않겠냐라고 우려한 겁니다. 인간 사회는 선택압이 너무 낮아가지고 다 살 수 있어요. 능력치가 암만 떨어져도 다 살 수 있어요. 이건 오히려 인간 사회를 퇴보시킬 것이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별하고 능력 없는 사람들은 도태시켜야 되죠. 그럼 자연이 못해주면 인간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류의 진보를 위해 자연 선택 대신에, 그러니까 더 이상 인간에게는 자연 선택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인위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바로 이게 바로 우생학인 거죠. 우등한 유전자를 더 늘리고 그러기 위해서 출산을 장려하고 열등한 유전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출산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극단적인 방식으로는 이제 가스실로 보내거나 했던 거죠. 물론 골턴이 그런 것까지 주장했던 건 아닙니다. 이제 이게 여러 사회에서 이제 적용되면서 매우 극단적인 형태로 또 발전했던 건데요. 물론 이런 입장 자체는 사실 이상한 입장, 뭔가 어색한 게 있는데 뭐냐면 진보가 도대체 뭐고 우등 열등이 도대체 뭔지 이게 다 애매하죠. 원래 자연 선택에는 우등 열등이 없어요. 선택되면 우등이고 선택되지 않으면 열등이죠. 우등에서 선택된 게 아니고 선택되면 우등인 거예요. 사실 그게 왜 그러냐면 키가 크다, 키가 작다가 딱 부러지게 키가 크면 우등이고 키가 작으면 열등인가요? 그런 건 아니죠. 그건 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환경에 의해서 결정돼요. 각각의 환경에 따라서 키가 큰 게 필요하면 키가 큰 게 유리한 거죠. 사실 우등, 열등은 다 그 얘기밖에 아니에요. 그 얘기가 다른 거죠. 그럼 결국 자연에서 그런 얘기되는 그런 자연에서 유리한 뭔가가 없다면 결국 인위적으로 우등하다, 열등하다를 우리의 편견에 기초해서 이제 쟤는 우등하고 쟤는 열등하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되게 자의적인 그런 평가에 기초해서 우등, 열등을 가르고 그것을 이제 강제하는 그런 위험이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 우생학 실험이 이제 20세기 중반까지 진행이 되다가 이제 그게 극단적인 형태로 나가서 이제 아주 극악스러운 형태로 나오고 나서는 이제 우생학이라는 말에 쏙 들어갔죠, 사실은. 어쨌든 이 우생학 역시 재미난 건 뭐냐면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생학이라고 하는 아이디어 역시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나온 거랍니다. 인간이 너무 낮은 선택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 이론에 따르면 우연을 어떻게 강조하죠?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들은 우연히 여러 가지 변이를 가져요. 그래서 우연히 유리한 형질을 가진 애는 살아남고 우연히 불리한 형질을 가지면 도태되는 거죠. 바로 이게 다윈의 세계인 거죠. 우연히 어떤 애는 키가 크고 어떤 애는 키가 작았어요. 근데 여기는 키가 큰 게 유리했어요. 그러면 키가 작은 애는 죽는 거죠. 냉혹한 다윈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라마르크의 세계는 어땠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둘 다 행복하게 키를 늘릴 수가 있겠죠. 목을 늘릴 수가 있겠죠. 열심히 노력하면 다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긴 노력과 상관없죠. 자, 이런 메커니즘을 사회에 적용하게 되면 상당히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좌파든 우파든 사회 개혁가들이라면 모두가 그 당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사회 개혁가들은 다들 라마르크주의를 선호했어요. 왜냐면 그래야 뭔가 좀 자기 신들의 얘기에 걸맞는 그런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노력해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의지를 통해서 사회를 바꿔나가든 아니면 개인을 성장시키든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을
개선할 수 있다, 인간 사회를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니까요. 근데 다윈의 세계에는 의지가 없으니까 사실 되게 못마땅했던 거죠. 물론 오늘날의 사회개혁가들은 다 다윈주의를 믿고 있죠. 양립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사회개혁, 그런 사회개혁의 어떤 주장과 다윈주의가 양립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언뜻 보면 이 둘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방금 전에 마지막으로 했는데 이제 생각할 문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 좀 정리하자면 재미난 게 뭐냐면 다들 다 무엇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사회에 대한 주장을 할 때는 멜서스도 그렇고 아니면 마르크스도 그렇고 아니면 월러스도 그렇고 아니면 뭐 심지어 우생학자들도 그렇고 사회개혁가들도 그렇고 뭔가 다들 규범적인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랑 자연 법칙이랑 연결시켜요. 자연이 어떻게 작동하는 방식과 연결시키죠. 자연이 이렇게 작동한다. 그런데 따라서 그렇게 해야 한다. 식의 사고방식을 자연주의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뭐 휴무로부터 시작됐다고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사실로부터 규범을 이끌어내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통 논리학자들은 오류라고 말하죠. 뭐뭐이다로부터 어떻게 뭐뭐해야 한다가 나올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추론할 때는 다 사실은 어딘가 트릭이 있고 그건 다 사실은 논리적으로 오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자연주의 오류인데요. 또는 반대로 규범을 먼저 생각하고서 사실을 이끌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어떠면 좋을 것 같다. 어때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의 추론도 있습니다. 자, 한번 오늘 수업한 내용 중에서 그걸 한번 따져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파 지식인들의 경우에는 이런 추론을 했죠. 모든 생명체는 인구와 식량 사이의 불균형에 따른 생존 경쟁과 그에 따른 자연 선택에 의해 진화해 왔다. 그리고 이 과정은 성공적이었으므로 인간도 그래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은 필연적인 법칙적 과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정책들은 복지 정책 같은 거, 낭비만 초래할 뿐 성공을 거둘 수 없으므로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자, 바로 이런 자연의 진화에 대한 어떤 사실로부터 지금 규범을 이끌어내고 있죠. 보시면 이게 일종의 도구적 정당화는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진화를 원한다면 그것을 위한 어떤 자연 선택은 그것을 위한 성공적인 방법이었으니까 인간도 그래야 한다. 또는 자연 법칙이라면 인간이 그걸 거스를 수 없겠죠. 따라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없는 일을 규범으로 정하면 사실은 다 실패하겠죠. 바로 그런 형태의 논증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사실적 주장이 규범적 주장을 위한 일부 전제 역할을 하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오류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제 여러 논쟁이 있는데요. 어쨌든 일종의 하나의 전제 역할을 할 수 있고 사실 숨은 다른 전제도 살펴봐야 돼요. 사실 요것만 가지고 요게 곧장 따라 나오는 건 아닌 거죠. 자, 이와 반대로 좌파 지식인들은 당시에 반대편을 주장했죠. 불평등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부분은 좌파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방식의 자유 경쟁을 강조하고 시장의 논리를 강조하는 그 우파의 논쟁을 막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위한 한 가지 방법은 뭐예요? 그들의 사실적 전제 부분을 깨뜨리는 거죠. 그래서 뭘 해야 되냐? 바로 이 부분을 깨려고 한 거죠. 특히 이 부분 중에서 특히 인간에게는 인구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고 싶었고 그 근거를 수집하거나 또는 반대로 동물에게도 경쟁보다 협력이 중요했다는 근거를 수집하거나 바로 그런 걸 했고 사실은 일부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규범적 주장에 대한 믿음이 사실적 주장의 동기를 제공하기도 했던 걸 알 수 있죠. 물론 조심할 점은 규범과 사실주의적 주장 사이에 1대1 대응이 성립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약간 이게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이 아니라는 점 조심해야 되고
자, 이게 사실과 가치의 문제, 사회와 자연의 문제. 그러니까 엄청 꼬여있는 그런 하나의 사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린 거고요. 엄청 길게 강의를 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되게 재밌었기를 바라고요. 많은 고민, 사실 오늘날까지도 현재의 우리 사회의 문제에도 엄청난 함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곰곰이 한번 다양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